지난 3월 10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부터 시작해서 크레디트 스위스, 코코밴드 채권 상각, 이어지는 도이체방크의 유동성 위기까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금융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곽수종 리엔경제연구소 소장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뭐 사실 뭐 한국의 정치 이슈도 많지만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거 아닌가. 소홀히 다루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뭔 대도하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청취율이 그게 잘 나오더라고요. 광고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죠. 하지만은 이거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이후에 17일 만에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에 이제 인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도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자회사인 플래그스타 은행에 매각됐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조금 안정이 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지금 잔불 불씨가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작가분이 질문 준비하신 거 있잖아요. 예.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슬로우모션 은행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제 그게 답을 같이 드리면 시간이 없으시니까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한번 빵 터졌으니까 기업에도 문제가 있고 옛날에 2008년 서프라임은 가계가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하면서 이 투자은행들과 결탁이 된 상태에서 신용평가사들도 함께 사건이 일어났고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가 연준과 함께 돈을 많이 풀어서 쌍금리로 투자를 하다가 팬데믹 같은 상황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해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SVB 은행 같은 곳에서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바람에 자산이 상각되어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단순히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연준만의 문제도 아니고 미국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 연준, 기업 그리고 가계, 부동산 모두가 다 얽혀 있는 문제니까 해결하는 데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가는데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대마불사라고. 그러니까 파산은 했지만 곧바로 인수하는 은행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도 마찬가지고 요즘 도이치뱅크 이야기도 들리지만 그런 큰 은행들이 파산한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뭐 특검하자 그러잖아요. 정치하시는 이야기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아마 이제 청문회가 열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감독이 부실했냐, 기업 경영이 부실했냐, 아니면 거기에 탐욕이 있었나, 이런 내용들이 아마 다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과 같이 슬로우 모션, 상당히 은행 위기가 점진적으로 하나씩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이 사태 해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1997년, 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지금 현재 상황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연쇄 부도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슬로우 모션으로 이게 계속 하나씩 있으면서 장기화되면서 이게 장기 침체하고 맞물릴 것이냐, 뭐 전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장기화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모션 은행 위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 같은 신문인가 같은 뒤 앞에 날짜인가 신문 기사를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 신흥국에게도 영향이 있다. 근데 97년, 98년 같은 외환위기 같은 영향은 아니고 아마 각국의 수출에 조금씩 영향을 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각 신흥개발국의 정부의 부채 문제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 왜냐하면 재정 문제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어차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돈을 찍어내든지 뭐 채권을 발행하든지 사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제 정부 부채로 남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부채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97년, 98년 외환위기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신흥국 개도국은 수출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형태는 보일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파장은 없다라고 전제는 기사는 쓰고 있지만 분석 기사인데, 글쎄요, 이거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센티먼트잖아요.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인가 심리적으로 이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연준이나 유럽중앙은행이나 스위스은행에서 그런 심리의 공포, 패닉이 확산되기 전에 막기 위해서 예. 백스탑을 지금 설치한 거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근데 하나를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하나를 해결하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터지고 뭐 이런 지금 연쇄적인 일들이 있는데 예를 네. 들면은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하는 과정에서 170억 달러의 신종 자본증권 뭐 AT1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러니까 코코본드. 예. 네, 코코본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라고요? 채권 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근데 이제 영원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 채권 시장이 다 또 얼어붙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러니까 뭐 뱅크데믹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뱅크데믹은 이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예. 시작이 되었고 채권 말씀을 하셨으니까 대부분의 투자사들은 이제 채권을 가장 또 안전한 자산으로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 달러 표시 자산 즉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는데 금리를 급격히 1년에 4.75%포인트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예. 거기다가 중국이 1조 3천억 달러 채권을 갖고 있다가 한 2, 3년 기간 동안에 5천억 달러를 팔아버렸어요. 예. 그 5천억 판 돈을 갖다가 일본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 일본이 채권을 대신 매입해가지고 1조 3천억 달러가 돼버렸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채권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코코본드 다른 말로 하면 신용자본증권인데 예. 모든 문제가 이제 파생 상품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서프라임도 파생 상품이었고 예. 우리나라의 그 레고 사태인가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파생인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이렇게 불안 심리가 퍼지면 결국은 믿을 안전한 자산이 없잖아요. 예. 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돈을 이렇게 계속 미국 정부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마불사니까 구해주기 위해서 푼다면 달러의 가치는 향후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환율 문제도 남았고 금리를 더 이상 빠르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내리지는 못할 것 같고 은행이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게 계속이 되면 팬데 아직까지 인구 유동이 많이 없으니까 소매 판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하락 이게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시티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는 그런 투자은행들 큰 은행들 골드만삭스, JP 모가는 먹고 살 게 많아요. 시장이 예. 돈도 많고 시장도 크니까. 근데 SBB라든지 뭐 실버게이트라든지 프렉스텝 이런 회사들은 제2금융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먹고 살 게 작죠. 그보다 더 작은 회사들은 보험회사죠. 예. 낮은 금리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부동산을 사거나 아니면 채권을 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험회사들은 채권을 샀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지금 급락했으니까 자산 상각이 엄청나게 낮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금융사들이 미국 달러화의 가치 상승에 따른 금리 상승 그리고 후폭풍이 발생할 달러의 약세 금리 하락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유연하게 헤쳐나갈 것인가. 여기 앞으로의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인 게 뭐 그들 은행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를 잔뜩 샀는데 그렇죠. 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채권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진 거고 그래서 네. 지금 금융위기까지 나온 건데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은 아직도 여전하고 그래서 올려야 된다라는 매파와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금융권 또 연쇄 도살한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뭐 이제 비둘기파가 좀 엇갈리는 것 같고 지난번에는 0.25%포인트 올렸고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지금 어떻게 된다고 이거 봐야 될까요? 글쎄요. 파월 의장이 요즘 상당히 좀 곤란한데 요즘은 이제 파월 의장보다도 옐렌 재무장관 입을 쳐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월가에서는 5.25에서 5.5가 아마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다행스럽게 지난달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0.1%로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앞으로 3, 6개월 뒤에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분간 올해 안에서 0.25%든지 뭐 0.5%포인트든지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냐라는 게 지금 월가의 심리인데 예.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금리를 낮추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그렇죠. 정도. 만약에 금리를 낮췄다 그러면 아마 또 다른 커다란 버블을 증시에서 만들거나 다른 금융자산 시장에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다음 문제는 재정부채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국가별 재정 건전성 문제를 체크해 보는 게 지금은 정부로서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고금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한국은행이에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그 한국 미국 금리 차가 1.5%포인트로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한국에 있는 자산들 달러 자산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외환이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25%포인트까지는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1.5%포인트, 0.25%포인트 차야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번에 한은이 과연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학자들이 이야기한 1.25%에 딱 도달을 하니까 그 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박스권 안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문제가 지금 좀 막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 시장이 지금 얼어붙었다는 거. 그거는 뭐 명동을 가보셔도 그렇고 강남역 사거리를 가보셔도 그렇고 이 문제는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통화 문제를 놓고 보면 한은이 앞으로 달러와 약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미래를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때 우리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PF 대출, 부동산 대출 문제의 미분양 사태에 부동산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며 그것이 가계부채와 어떻게 단절되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실물 경제는 내수 빨리 소비를 진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나 묘책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정부가 이제 관광 대책을 내놓은 것이 지금 뭐 그럼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이 2019년 최대 피크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의 주요 원인이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고 있다. 이런 뭐 얘기고 지금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지금 한국이 변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한중 관계가 지금 또 정치적으로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이게. 저는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정치하는 분들이 푸시라 그러고요. 경제만 놓고 보면 옛날에 한일 관계가 어려웠을 때 3대 요소 반도체 주요 부품에 대한 소재에 대한 수출을 금지시켰잖아요. 영향이 별로 없었죠. 근데 중국의 한류 바람이 부는 거를 막아버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우리 소비 시장이 내수가 상당히 얼어붙었다는 거. 근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는 뭐 아까도 말씀 나누시던데 외교팀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좀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과 함께 이란과 평화협정을 연장을 하고 계획을 했고요. 6년 만에 맺었죠. 7년 만에. 7년 만이요.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와서 네온시티를 만들겠다고 지금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한쪽 과거에 중동 그러면 미국인데 지금 중동 그러면 중국. 그다음에 페트로 위안화의 기세를 좀 강화하는 모습이 사우디와 손잡고 그래서 사우디가 이렇게 독립외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미일 간의 시끄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지렛대 삼아서 중국과의 관계를 털어내고 또 중국과의 문제가 또 불거지면 또 미일 간에 그거를 지렛대로 해서 미일 간에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고 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전략을 제 나름대로는 경제적으로 치면 이제 정부의 비대칭성 게임처럼 에이전트 프로그램으로 풀어봤으면 한 생각이 있죠. 어쨌든 경제적 실리 외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좀 짧게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한테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금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죠. 저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외신을 들다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미래로 가고 있는가를 보는데 1990년 상황을 딱 보시라고 말씀을 자주 드려요. 베를린 장벽 붕괴, 러시아 붕괴, 독일 통일 과정 속에서 PC 시대가 열릴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 이런 암울한 시기에 좋은 자산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리엔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